주도주면 그냥 사세요. 10배는 2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좀 더 심도 있게 시장이나 주도주를 고르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료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해 초에 모셨다가 네. 더 퍼블릭 자산운용의 김현준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미국에서 예. 얼마 전에 돌아온, 예. 그땐 잠깐 온 거고, 1월에 네, 네. 지금은 돌아온 김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돌아온 김현준이 되니까 뭐가 되게 있어 보이시는데? 그러면 그 미국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1차적으로는 집도 팔고, 차도 팔고 왔고요. 아, 집을 샀었어요? 아니요, 말을 잘못했네요. 집을 이제 넘기고, 아, 렌트? 네, 집 렌트를 마감하고 차를 팔고, 그러고 이삿짐. 대저택인 줄 알고 더 꼬치꼬치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근데 미국 집값이 싸서, 사실 한국 아파트 팔면 대저택 살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 미국의 물가에 대해서 좀 이따 조금 더 네.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 미국에 한 1년 반 정도 계셨던 거잖아요. 네, 맞아요. 뭔가 좀 많이 바뀌셨습니까, 스스로? 아니면 운용의 뭐 포트가 많이 바뀌었거나?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네. 좀 사람이 착해진 것 같습니다. 그쵸. 그 전에 좀 못되긴 했었어, 사람이. 아, 농담이고요. 예. 농담이에요. 거기가 날씨도 좋고요. 어. 그 다음에 LA가 이제 부자 동네인데, 예. 뉴욕과는 다르게 이제 생산의 도시라기보다는 소비의 도시, 그리고 은퇴자들도 많이 살고, 뭐 할리우드 스타도 살고 이러니까 돈이 많으세요. 뭔가 여유가 네. 있구나. 그래서 친절하고, 그리고 다문화니까 좀 이렇게 평등, 다원주의 이런 것도 돼 있으니까 부담도 없고, 그러니까 그들이 친절하니까 나도 친절하고, 나도 친절하니까 그들도 친절하고, 그런 선순환이 있어서 제가 원래 성격도 급하고 좀 짜증이 많은 사람인데 아직까지는 제가 들어온 지 지금 2주 반 정도 됐는데 아주 제너러스한 사람으로 살고 있고요. 이제 다시 이제 서울 모드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치열하게 막 짜증내고 막. 제가 예. 마음은 예. 지금 현재 상태는 귀국이지만 예. 마음은 비지팅 코리아로 살고 있거든요. 오. 나는 미국 사람인데 잠깐 들어왔다. 너무 색깔을 바꾸시는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많이 나가셨는데 좀. 그러니까 미국봉 뭐, 찾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여유가 있으면 좋은 거죠. 이때 이제 댓글이 달립니다. 고작 1년만 갔다 와서. 맞아요. 제가 20년째 LA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나옵니다. 사실입니다.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 쪽으로는 그 미국이라서는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게 좀 저희한테 도움을 준 건 뭐냐면 훌륭한 기업들을 이제 보잖아요. 네. 그들의 주가와 뭐 기업 가치가 뭐 10년, 20년 계속해서 우상향 하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 많잖아요. 예. 뭐 10배 오른 뭐 무슨 회사. 근데 제가 그 생각을 어떻게 전개하게 됐냐면 그들이 훌륭한 경영자, 예를 들면 젠슨 황이 네. 훌륭하게 경영하는 능력하고 김현준이 주식을 잘 찾아서 트레이딩하는 능력하고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다면 뭐가 더 잘 될까? 뭐가 더 클까? 했더니 그냥 훌륭한 사람이 경영하는 게 훨씬 클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깨달음을 얻어서 정말 좋은 기업 그리고 좋은 경영자가 있는 기업에 정말 집중 장기 투자를 더 해야 되겠다. 이거 뭐 짜친 거 내가 찾았다고 싸게 샀다가 뭐 비싸게 팔고 요거 숨어 있는 기업인데 나만 알았다 막 하고 계산해가지고 야 이거 목표 주가 참 높은데 저평가네? 요런 이제 잔발하지 말고 그런 투자를 하는 쪽으로 지금 회사가 자꾸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점점 대형주도 많이 사고 원래도 장기 투자하긴 했지만 훨씬 더 장기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더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뭔가 먼 거를 만난 버핏처럼 네. 미국을 만난 더 퍼블릭 자산운용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기존이랑도 포트도 좀 많이 변하기는 변했겠어요. 꽤 변하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고객님들께서 뭐 여전히 장기 투자한다, 무겁다, 재미없다 하실 수는 있겠는데 제 입장에서는 일단 테슬라 주주가 됐고요. 그게 시가총액이 1,000조가 넘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삼성전자 주주가 됐거든요. 언제요? 이거 여쭤봐도 됩니까? 5만 원. 네. 그래서 지금 자랑하려고 말씀하신 거죠? 아니요. 바뀐 걸 물어보셨는데 예. 제가 그거의 주식은 이제 여쭤봐놓고 자랑하는 거라고 또 이야기하고. 미국 1등, 한국 1등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 분야에서 그리고 크니까 제가 얘기를 한다고 해서 뭐 시세에 영향을 주거나 이렇지 않으니까 다른 주식보다 얘기하기 좀 편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주식을 한 지가 20년이 조금 넘었는데 이제 삼성전자를 단 한 번도 사본 적이 없고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을 큰 회사를 사본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근데 그 예전에 나오셨을 때도 제가 반도체주 몇 번 여쭤본 기억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예전에 정말 스터디도 많이 하고 해봤는데 네. 능력 범위 바뀌더라 이런 말씀 해주셨었잖아요. 네. 근데 삼성전자를 사셨다는 건 그게 8만 전자, 9만 전자가 아니라 5만 전자여서 그럼 달랐던 겁니까? 그렇죠. 아,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거는 예. 뭐 요새 공부하시는 분이랑 다를 바 없을 거예요. 그 키워드는 약간 달라졌겠지만 예를 들면 뭐 몇 나노가 있는데 무슨 공정이 있는데 그 밸류 체인이 이렇게 있는데 뭐 소재를 누가 만들고 네. 뭐 이런 거를 그렇죠. 열심히 공부했던 거죠. 예.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자꾸 틀려요. 그리고 꼭 바닥에서 지져요. 이거 속된 말인가요? 쓰면 안 되나요? 뭐 유튜브니까요. 네, 네. 바닥에서 이제 지져버려요. 네네네. 담배꽁초 비벼서 그렇죠. 껐는데 그때가 바닥이고 그거는 뭐 기다리다가 버핏도 많이 쓰던 용어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바닥에서 지진다는 거. 네. 맞나? 예. 아, 우리말이구나. 아, 버핏 우리말을. 아, 우리말을 하셨을까? 버핏 저를 살려주려고. 네. 그랬는데 모르는 건 진배 없고요. 여전히 어려운 건 진배 없는데 그냥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봐온 삼성전자 주식 투자자가 된 후에 삼성전자는 이 메모리 반도체의 시황이 좋으면 이익과 주가가 오르고 내리면 이익과 주가가 내렸거든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분명히 메모리 반도체의 시황이 좋아지고 있었거든요. 네. 지금도 좋고요. 네. 디램 가격을 보는 건데 그 좋아지고 있는데 이익과 주가가 안 좋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HBM이 안 좋으니까. 예, 그렇죠. 예. 뭐 HBM이 안 좋아, 뭐 파운드리를 못 따라가 그런 이슈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잘 알진 못해도 이 정도 삼성전자가 평생 못 따라갈까? 아니면 시장 참여자들이 너무 과민 반응하거나 아니면 조금 빨리 성과를 내기 위해서 나중에 사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걸까라고 하면 네. 저는 이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이 좀 더 과민 반응인 상황일 것이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리스크 또는 뭐 SK하이닉스를 이긴다 진다, 뭐 TSMC를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를 떠나서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있으니 요 중에 한두 가지만 개선돼도 보통은 이제 업황이라는 게 안 좋으면 안 좋은 얘기만 막 나오고요. 그렇죠. 호재가 이제 한두 가지 나오기 시작하면 저점을 지나면 호재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뭐 HBM 같은 경우도 SK하이닉스가 여전히 1등이고 앞으로 당분간 1등을 하겠지만 삼성전자는 없던 거니까 뭐 한번 붙으면 오르겠지 뭐 이 정도 생각으로 이제 사봤는데 가격을 사신 거네요. 네. 근데 다행히 뭐 지금까지는 분위기가 좋은데요. 그러니까 시간을 쓰고 가격을 산 셈.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막 8만 전자 넘어섰는데 저도 많이 쓴 표현이긴 합니다만 삼성전자가 동네 바보형 취급받으니까 5만 원대에 살 수 있었던 거고 네. 동네 바보형이 아니라 다시 골목대장이 되면 그 가격은 그렇죠. 안 오겠죠. 그리고 실제로 삼성전자 뭐 블라인드 보면 그 거기서 일하시는 분께서 막 자조적으로 쓰긴 써. 맞아요. 근데 실제로 예를 들면 단독으로 만났다 쳐보세요. 그럼 다 서울대 나오시고 카이스트 나오시고 박사하신 분들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분들인데 평생 못 하겠어요? 라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또 그때 손이 안 나가니 하나의 요인이 됐던 게 삼성전자에서 일 잘하는 사람들은 다 하이닉스가 있다. 막 이런 거 있으니까 또 그래? 이게 본질적인 그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가? 막 이럴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저는 100대 0은 아니라고 본 거죠. 좋습니다. 해서 또 최근에 이게 사람의 심리가 5만 전자, 6만 전자일 때는 삼성전자 지금 싸다. 안 망한다. 배당도 나온다 해도 안 된다고. 삼성전자 저 동네 바보형 됐대요. 침 흘리고 다니고 코 흘리고 다니고 이상한 애들 됐대요. 근데 다시 8만 전자 넘어가면 지금이라도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심리가. 이건 항상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공부하는 투자자들한테는 항상 기회가 되는 반대로. 그런 게 주식 투자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테슬라 타셨어요, 미국에서? 테슬라 탔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테슬라 사신 겁니까? 삼성전자를 사게 될 줄은 사실 몰랐고, 그리고 제가 미국으로 사실 이제 투자자는 늘 생각이 또 변해야 되는 거고. 맞아요. 저는 이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쪽팔린 거를 무릅쓰고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미국 갈 때만 해도 삼성전자 살지는 몰랐고 또는 미국 가서도 저는 테슬라를 제가 살지 몰랐어요. 그 자동차는 살려고 했지만 그 마음 먹고 갔지만
사람들이 테슬람 많이 하고 네네네. 제가 테슬람의 대장을 만나고 이제 간 건데 미국에 한국 사람이요? 네, 한국 사람. 한국 사람, 그 테슬람 분들은 이게 뭐 비하하는 발언이 됐지만 죄송하지만 저도 테슬람 됐기 때문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에 이제 구루 같은 분이 계세요. 예. 그분을 제가 이제 직접 청해서 뵙고 출국을 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의 얘기가 분명히 설득력이 있긴 하지만 야, 그래도 1,000조짜리가 내가 이거 사서 돈 벌 수 있을까? 뭐 월가에 수두룩백백 훌륭한 애널리스트들이 다 커버하고 안 좋다고 얘기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안 좋았을 때. 근데 이거를 타는 순간 예. 이거는 유튜브로 저 많이 보고 갔거든요. 예. 느낌이 그냥 다르고 이게 사람이 무지몽매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자기가 직접 경험해보고 의사결정을 하면 좀 더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 흔들릴 때 확신을 가지고 홀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테슬라를 너무 사랑하고 한국에 올 때 이 FSD가 한국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차를 팔고 오긴 했는데 만약 FSD가 언젠간 도입이 되면 저는 지금 타는 차를 바로 팔고 테슬라로 갈아탈 생각이 있고 오늘 점심 때 제가 그런 얘기 했는데 또 다른 테슬라 분이랑 점심을 먹었거든요. 옵티머스가 나와서 집에 한 대씩 있을 때까지는 안 팔겠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 테슬라의 성장 스토리가 길에 봐라 전기차 타는 사람 몇 명이나 되느냐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길에 봐라 아직 옵티머스 안 돌아다니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자기네 회사는 사실상 이제 휴머노이드 AI 회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 업사이드를 그럼 더 크게 보고 계시는 거네요. 근데 그거를 또 이제 갖고 있을지는 아직은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회사는 또 저만 혼자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니까. 또 이제 여러분 손바닥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지금 갖고 있는데 그리고 옵티머스까지 보고 싶고 한데 또 언제 팔지 모르죠. 근데 원래 살 때는 옵티머스 얘기를 제가 전혀 안 했고요. 저는 옵티머스는 안 믿었고. 근데 제가 이 테슬라를 공부한 지가 좀 됐고 산 지도 꽤 됐거든요. 산 게 한 1년 넘었고 공부한 지는 한 3년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옵티머스를 믿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또 많이 오르면 팔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운 좋게도 테슬라가 되게 저렴한 주가일 때 미국에 가셨고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이제 대선 이후에 많이 올랐던 것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요인들은 뭐 항상 계획했던 것보다 좀 달라지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지금은 계속 또 이제 홀딩하고 계시다라는 거 좋습니다. 미국 생활 하시면서 또 느끼신 게 많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이제 원래 저희가 김현준 대표님한테 거시적인 건 많이 안 여쭤보긴 합니다만 이거는 좀 궁금해서 미국의 경기 침체 논란을 3년 넘게 했습니다. 특히 막 금리 엄청나게 올리기 시작할 이거는 경기 침체 안 오고는 못 빼긴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 이거 3년 전부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겪어보시니까 이게 경기 침체가 안 올 만한 이유가 있던가요? 제가 그거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1년 반 살았고 미국 사람과 친구를 맺고 미국 말만 쓰려고 되게 노력하는 훌륭한 좋은 기간이었는데 제가 정말 뭐 그 사람들이 경기가 어려운지 뭔지까지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경기라고 하는 거는 막을 수 없다.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내려가는 것도 그렇고 물론 이제 뭐 트럼프 형아나 파월 형아가 열심히 노력하겠죠. 골디락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저는 이제 투자할 때 항상 확률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열심히 막으려고 했을 때 막아질 수도 있죠. 하지만 막아질 확률이 높을까? 아니면 과거에 그래왔던 것처럼 경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과열됐다가 냉각됐다가 하는 쪽이 확률이 높을까? 나 하나만 결정해야 돼. 그러면 저는 역사에 베팅하는 게 확률이 더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긴 하지만 경기는 냉각될 가능성이 꽤 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모르는 좀 못 느끼는 이유는 전 그 이유라고 보는데 한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경기의 그 온도차 그리고 경기 순환의 속도 위치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한국은 먼저 좀 떨어지기 시작한 것 같고요. 경기가 냉각되기 시작을 했고, 미국은 이제 냉각되기 시작한 게 뭐 좀 최근의 일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힘들었는데, 미국은 여전히 괜찮아? 그럼 미국은 골디락스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데, 저는 그것보다는 한국이나 중국이 저점을 먼저 확인하고,
한국, 중국, 유럽이 저점을 확인하고 올라갈 때쯤 이제 미국도 좀 저점을 확인하는 정도, 그리고 일본도 떨어지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안전하지 않을까. 뭐 미국 주식 계속 간다 하면 좋지만 주식은 안 사면 잃진 않잖아요. 네네. 근데 예를 들면 야 이제는 골디락스네, 지금이라도 사야 돼, 이렇게 했다가 혹시 냉각되면은 손실을 보니까 네. 그렇지 않고 항상 떨어질 수 있어. 지금 오래 왔으니까 이제 비싸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쉬운 투자고, 이걸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야, 너 돈 벌었지. 너는 이제 팔려고 하는 거지. 나 돈 못 벌게 하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한국이랑 중국, 유럽 다 좋게 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얼마큼 있는데 그걸 굳이 미국에 투자하지 않아도 한국이 저는 올라갈 거라고 보니까 미국은 올라갈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고 한국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 그러니까 대안이 충분히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좀 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맞다. 이 머니트렌드 2026에서도 그 부분을 김현준 대표님이 쓰셨고, 요거는 그 김작가 TV, 김도윤 네. 작가 비롯해서 부익남 정태익 대표, 네. 김광석 교수님, 김승주 교수님, 김용섭 대표님, 김학민 다른 대표님, 분은 얘기 안 해도 돼. 제 이름만 최재봉 8번 교수님. 얘기하시고. 그리고 김현준 대표님. 제가 아니, 왜냐면 웬만하면 다 저희 출연하신 분이에요. 아 진짜요? 네. 다 한 번씩 나오셨던 분들. 제가 웬만하면 거시경제 얘기를 안 하고 싶어 하고 네. 그리고 얘기를 한다면 보통은 이제 내려간다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버블일 때 내려가는 걸 맞히는 게 더 쉽거든요. 근데 이 책에는 한국 증시가 꽤나 앞으로 선전할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처음으로 써봤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같이 화이팅 하자는 의미에서 읽어보시면 좋겠고, 근데 또 제가 20년 만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또 고점일 수도 있는데 저는 하여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증시가 좋다. 앞으로 좋을 거다. 또 이제 다른 분들의 글도 있으니까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머니트렌드 2026입니다. 이거 매년 나오는 감사합니다. 거잖아요. 네. 네네. 그 김작가 TV 보면 맨 앞에 이거 책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 아직 못 가가지고 여기가 지금 처음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여쭤보면 국장이 조금 더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저희가 오늘이 며칠입니까? 9월 22일 월요일에 녹화를 하고 있고, 거의 뭐 올해 들어서 코스피의 상승률이 웬만한 주요 증시 중에서 그렇죠. 원톱 네, 아닙니까? 원톱이죠. 보기 드문 현상. 네. 앞으로는 그럼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실 생각이세요? 국장과 미장의 비중이요. 예, 예. 아, 물론 이게 뭐 칼로 무 자르듯이 딱딱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근데 저는 무자르듯이 나눠줘요. 왜냐면 의도하는 대로. 네, 왜냐면 저희는 이제 펀드를 하니까 펀드의 약관상 국내 해외를 정해놨어요. 몇 프로씩 하자. 그래서 고객과의 약속으로. 그래서 앞으로 뭐 국장이 더 간다고 해서 더 많이 사고 이렇게는 잘 안 하고요. 저희는 현재는 50대 50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저한테 만약 한 6개월에서 1년만 봐라. 예. 라고 하면은 저는 한국장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장보다는. 또 이제 고객분들도 미장하는 걸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네. 뭐 이렇게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만, 네. 그것도 뭐 펀드 종류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아니면은 그렇죠. 전체가? 국내 펀드도 있고 해외 펀드도 있고 글로벌 펀드도 있고. 근데 글로벌 펀드는 5대5. 네. 해외 펀드는 해외만, 그렇죠. 국내 펀드는 국내만. 네. 그럼 이제 국장을 더 좋게 보신다는 건데, 네. 한 3,500까지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 영세 올라갈 때 10%도 안 남았을걸요? 넘었을 지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는 사실은 올해 코스피의 특징이 이익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네. 이익 전망치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네, 네. 뭐 경기가 좋은 건 당연히 아니고, 네. 결국 이제 밸류에이션이 달라지면서 네. 재평가 받으면서 올라간 거잖아요. 네, 네. 디스카운트 요인이 그렇죠, 해소가 되면서. 그렇죠. 네. 그러면 앞으로도 올라간다면 이 네. 요인이 강할까요? 저는 그거 말고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일단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되는 게 저는 가장 크다고 봅니다. 여러모로. 근데 그거는 뭐 누구 하나가 잘해서, 뭐 어떤 기업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디스카운트 해소, 뭐 코리아 밸류업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기업의 이익이나 자본이 변하지 않았는데 시장 그렇죠. 참여자의 이제 관심도, 기대감이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YG스트릿 구독자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다 같이 으쌰으쌰 하고요. 주식 안 하는 사람한테 하라고 하고요. 네. 우리나라 기업들 이제 좀 괜찮아. 우리나라 괜찮아라고 하다 보면 네. 3,500이 아니라 4,000, 5,000 금방 가요. 쉽게 생각하면 그냥 단일 기업이라고, 코리아라는 기업이 있다고 해보면 이 지금 뭐 PBR이 한 1배 정도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2배 가는 거는 뭐 어떤 주식들은 금방금방 며칠만 해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심리만 선순환으로 바뀌면 난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거 외에도 그건 이제 또 심리니까 반대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 크게 보고 있는 요소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를 하나의 기업으로 본다면 어떤 업종일 거냐, 어떤 산업에 속했을 거냐라고 하면 저는 경기 순환 산업에 속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시가총액 큰 기업들을 보면 뭐 반도체, 그다음에 뭐 조선, 화학, 자동차 다 경기가 좋아지면 확 좋아졌다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왜 이제 이익 전망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주가가 오르냐? 근데 우리가 킹반영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선반영에 네. 선반영. 미리 가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다 팔고 나면 경기라고 하는 거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먼저 투자하는 약간 배포가 크고 정말 식견이 있고 이런 분들은 지금 거의 저점인데? 라고 하면은 그게 이익이 떨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그 정도 수급이 되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경기가 안 좋다고 보고 안 좋다는 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본다면 우리나라의 전반에 있는 회사들이 다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밸류에이션 올라가는 거에다가 더 얹어지면 되게 많이 가는 거고 네. 그게 아니어도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패를 여러 가지 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한테 뭐를 당부를 드리고 싶냐면 새로 들어오시는 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네. 지금 이 갖고 있는 분들의 고민은 그걸 거예요. 많이 오른 것 같아. 그렇죠. 사상 최고치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계속 개인들이 차익 실현하면서 순매도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그렇죠. 거고. 개인들이 순매도 했는데 올라간다 이거 무슨 얘기죠? 외국인 기관 계속 사고 있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왜 살까? 경기 순환의 속성은 떨어질 때도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몰라요. 근데 올라갈 때도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경기순환주는 나중에 이제 쭉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조선주가 됐건 뭐가 됐건 이게 어느 정도 올랐다가 어느 정도 떨어졌지? 몇 년 올랐다 몇 년 떨어졌지라고 하면 상당히 장기간 떨어지고요. 상당히 장기간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올랐다는 이유로 또는 뭐 밸류에이션이 얼마야? 목표 주가 얼마 됐어? 뭐 내가 100% 먹었어, 200% 먹었어라는 이유만으로 팔면 사실은 그 다음 잠재 수익이 꽤 클 수 있으니까 저는 한국 주식 시장이 경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믿는 분들은 내 생각보다 항상 더 가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빨리 팔아야 되고요. 올라갈 때는 수익을 길게 내야 되니까 아하. 저는 웬만하면은 가지고 있자.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클리컬 투자 잘 하시는 분들, 네. 경기 사이클 타는 그 주식 잘 보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네. 여기에다가 딱 코스피를 대입해 보면은 거의 네. 똑같이 나온다라는 네,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순환산업에서 이제 막 올라가고 있을 때는 더 갈 수도 있고 생각보다 그렇죠, 그렇죠. 사이클이 더 길어질 수도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코스피라는 그 디스카운트 네. 현상이 또 해소가 되면서 올라가는 걸 테고요. 그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분들 네. 그리고 뭐 네이버에 나와 있는 뭐 컨센서스 이런 걸 보고 비싸다 싸다를 판단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뭐 가치주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몰캡 뭐 이런 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밸류에이션을 볼 수가 있는데요. 경기순환주는 그 컨센서스가 결국엔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만드는 거고요. 네. 애널리스트 분들의 그 속성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정말로 목표 주가를 오늘 딱 분석해서 딱 맞히는 게 일이 아니고 6개월 동안 어떤 주식이 잘 갈까? 그래서 목표 주가도 6개월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6개월 후에 이 산업이 살아있으면 목표 주가를 또 올릴 거예요. 네. 근데 경기순환이 예를 들면 3년 간다라고 보면 3년간 계속 올라갈 건데 그러면 지금 좀 올라가지고 6개월 전에 뭐 목표 주가 뭐 예상 순이익에 비교하면 많이 올랐어. 비싼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또 계속 바뀌고 올라갈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고 있다고 보면은 사실 이걸 6개월 투자하는 사람은 팔아야 되지만 내가 이거 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사람들의 속성의 그리고 역할이 이런 거구나라고 깨달으시면 좀 더 기다려보면서 길게 수익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해서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다 왔으니까 팔아야지 네. 라고 하시는 분들은 YG 클럽을 안 들으신 분들. 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분들이 와서 세미나 계속 씹어가지고 해주시니까. 알려주시잖아요. 네. 거의 정말로 소화가 다 될 수 있게끔 네, 네. 이렇게 또
알려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앞으로 이익 추정치를 더 올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감은 최소한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와이즈클럽도 많이 여러 번 들어주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또 이 책에서도 머니트렌드 2026에서도 이제 대표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코스피 5천 시대가 정말 가능할 것인가 이거 네. 많이들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는 이게 뭐 그냥 정치적인 선전구 네. 같았었는데 이제는 뭐야 이거 불가능하지는 않겠는데? 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근데 3대 조건이 있다면서요. 네. 어떤 조건입니까? 그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얘기가 두 가지예요. 밸류업. 이게 주식 시장에 투자해도 돈을 벌게 해줄게가 지금 정부의 저는 컨셉이라고 보거든요. 부동산보다 더 벌게 해줄게. 이런 얘기예요. 근데 안 믿어, 아무도. 반포가 짱이야. 지금도 그래요. 네,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이에요. 여전히. 그러니까 증시가 사상 최고치인데 예를 들어서 20년, 21년에 코스피면 막 3천 부근 갈 때 막 장난 아니었잖아요. 네네. 식당, 카페, 길거리 어디서 그렇죠. 다 주식 얘기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3,400을 넘었는데도 네. 주식 얘기가 잘 안 들려요. 아직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네. 아직 초반이라니까요. 초반이고 네. 그래서 4천, 5천 갈 수 있다는 게 여러분들 이제 그 주변에 보면 내가 심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이 아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누구나 주식 얘기를 하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예. 그거를 잘 상상을 떠올린 다음에 적어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 아, 우리 옆 사람 김대리가 이런 얘기 했었어. 회사에서. 네. 엘리베이터 할 때마다 우리 회사 아니어도 옆에서 그런 얘기 했어. 막 그런 거 적어보세요. 그렇죠. 그럼 지금과 그때는 다른가? 다를 거예요. 아직 시작이에요. 그럼 이분들이 돌아와야 되거든요. 네. 이분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원래 주식을 안 하는 사람들이야. 그냥 부동산 하나 갖고 있거나 나머지 잉여자금을 주식이 아닌 다른데 뭐 예금 채권 이런 데만 투자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끼리 주식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치고받고 손바뀜 해봐야 전체 시가총액이 별로 안 커집니다. 아예 새로운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왔을 때 볼륨이 확 커지거든요. 네. 그거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3,300 이거는 예전 고점 그냥 회복한 정도인 거고 그때에 비해서 더 잘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니까 그때는 저는 사실 그렇게 수익을 아주 크게 못 냈어요. 수익 냈지만. 왜냐면 금방 잘랐거든. 왜냐하면 이 코로나, 언택트 이런 것들이 전 금방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 2, 3년밖에 안 갈 트렌드인데 이렇게 주식을 공격적으로 투자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지금은 경기 순환 이게 훨씬 더 큰 거고 밸류업도 훨씬 더 큰 거니까 더 좋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3,300이 지금 이제 예전 고가를 회복했으면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들어올 때까지는 지금 주식 갖고 있는 분은 홀딩해도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 그게 이제 디스카운트 해소 요인. 네. 이게 이제 미국이랑 비교를 해보면 미국 사람들은 그 401k라고 해가지고 네, 연금 저축 계좌 이거를 다 주식으로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그 비중이 전체 그 가계 자산 중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도 안 하고요. 그 해도 주식이 아닌 채권형. 그리고 주식형 많이 한다 그러면 불법이에요. 규제예요. 70%까지만 담을 수 있게 네. 위험 자산을. 그리고 대부분 자산은 또 부동산에 들어가 있어요. 집값이 너무 비싼 거긴 하지만. 네네네. 근데 그게 생각해 봤을 때 집이 2개인 사람이 하나 팔고 야 그래 하나만 있으면 되지 뭐. 이거 주식해야지. 이런 세상에 오면은 4천 5천 간다라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경기 순환 논리. 근데 그거는 펀더멘탈리 올라가는 이유긴 한데 아까 얘기했던 그 첫 번째를 충족시켜줄 무지성 개인 투자자. 현재 주식 하나도 안 하는 사람. 네. 그 사람들은 주가가 오르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유가 없어. 예. 근데 경기 순환 때문에 오를 거거든요. 그건 확실해. 그럼 그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이게 같이 맞물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아주 작은 얘기인데 저는 삼성전자라고 봤어요. 삼성전자가 마지막 퍼즐이다. 왜냐하면 시가총액 여전히 1등이고 아무리 이제 SK 하이닉스한테 밀리고 네네네. 하나도 못 올랐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올라줘야지만이 삼성전자가 원래 최대 시가총액 25%까지 차지했던 걸로 아는데 이 5만 원일 때는 16% 막 이렇게 떨어졌어요. 네. 이 얘기는 이게 25%까지만 가도 8%포인트 올라간다는 얘기고 그렇죠. SK 하이닉스처럼 뭐 10배 이렇게 가지 않아도 조금씩만 올라줘도 워낙 큰 형님이다 보니까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밀고 올라가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삼성전자라고 이 책에는 썼는데 운이 좋은 건지 운이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가 이미 올라가고
있어서 제 얘기가 야 너무 당연한 얘기하는 거 아니야? 8만 원에 누가 모르나?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제 5만 원에 썼다는 거, 이 책을. 그게 이제 세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세 가지 조건 중에서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고 네.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밸류업 그다음에 디스카운트 해소 네. 또 401k 같은 연금을 통한 투자와 수급 개선은 네. 현재 진행형이고 네. 시클컬은 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 그건 시간의 문제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5천 시대도 가능하다. 그게 개별 주식으로 보면 먼 게 아니에요. 3,000에서 5,000 가면 60%잖아요. 네. 근데 지금 3,500이라고 하면 50 몇 %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코스피 5,000 하면 되게 먼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렇죠. 어떤 개별 주식을 샀다고 생각해보세요. 코스닥 뭐 샀어. 근데 하나 20% 먹어야지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 코스피 전체가 코스닥 개별 다르죠. 소형주는 아니니까. 물론 다른데 네. 저는 불가능한 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3,000인데 이익이 한 20% 개선됐다. 네. 우리나라 이익이 그럼 3,600 가는 거예요. 30% 개선됐다 그럼 4,000 가는 거예요. 4,000 갔는데 만약에 사람들의 시각이 20% 개선됐다. 그럼 PBR로 볼 수가 있는데 그 PBR이 1배인데 지금 뭐 1.2배까지만 주자. 네. 야, 다른 나라들 미국 아니어도 다 뭐 유럽, 홍콩, 뭐 일본 이런 애들 2배씩 받는데 우리나라 왜 1배야? 아, 북한 있잖아. 아, 오케이. 다 그거 빼고 한 조금만 올라가자. 그렇게 되면 4,000에서 20% 개선되면 5,000 가는 거예요. 네. 이거는 뭐 제가 광 팔고 약 파는 게 아니고 충분히 가능하다. 될지 안 될지 뭐 언제 될지 그건 난 모르지. 미래의 일이니까 모르지만 제가 가능한 정도라고 생각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4천, 5천 가더라도 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품이다 라는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네. 밸류에이션만으로 또 재평가를 받으면서도 그렇게 또 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또 반대로 우리가 뒤집어서 뭔가 좀 변수, 네. 리스크 요인은 없을까요? 리스크 요인도 몇 가지 있었는데 네. 그게 그나마 좀 해소가 되고 있어요, 지금. 첫 번째 제가 가장 무서웠던 거. 예. 그 여기에 쓴 거. 제가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쉽게 올라가는 게 사람들의 마음 선순환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거를 가장 크게 다치게 하려고 했던 게 뭐였냐면 대주주 요건이었어요. 이게 대주주 요건이 뭐 10억으로 내려간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근데 계산을 해보면 말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걸 10억으로 내린다고 하는 거는. 근데 어쨌든 말이 되든 안 되든 그건 제 생각이고 정부가 만약에 그렇게 시행을 했다면 이 부자분들, 슈퍼개미분들이 금방금방 떠나고 그렇죠. 떠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패배의식이 찌들어요. 누가? 개인 투자자가. 남아있는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통 역시 안 상하반기로 되는구나. 나누잖아요. 그러면 보통 부자들은 상반기에 돈을 벌고 하반기 주식 잘 안 해요. 예. 저희도 한 여름 되고 한여름 되면 주식 팔기 시작하거든요. 국내 주식은. 근데 일반 무지성 아무것도 주식 안 하다가 하시는 분들 어떻게 보냐면 상반기에 막 지켜봐. 요거 오르네? 요거 오르네? 하다가 야, 안 되겠다. 이거 계속 가나 보다. 하고 7, 8월 되면 사. 그럼 물려요. 그걸 한 두세 번 반복하면 사기꾼 새끼들. 나 물리게 하려고 설거지 시키네. 주식이 절대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면 패배의식에 빠지고 더 심한 건 뭐냐면 이게 예전에 이 금투세 처음 들어온다고 했을 때 네. 있잖아요. 그 한 4, 5년 됐을 거예요. 처음 얘기 나왔을 때. 처음에. 예. 그때는 지금과 다른 점이 뭐냐면 슈퍼개미분들이 제 주변에도 다 국내 주식만 했어요. 왜냐면 자기가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할 때 했던 거 그 초식으로 계속 주식으로 하는 게 쉬우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거의 5년, 10년 지났단 말이에요. 지금 슈퍼개미들 다 미국 주식을 합니다. 그렇죠. 국내 주식이 여전히 많긴 하지만. 근데 만약에 그걸 때려버리면 미국을 아예 가버려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게 절대 안 돼야 된다. 이재명 정부의 밸류업 정책과 정반대로 그렇죠. 배치되는 정책이다. 이거 안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다행히 대주주 요건은 그냥 종목당 50억으로 현행 유지하기로 현행 했고. 유지로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미국 주식시장. 이걸 조심해야 돼요. 미국 주시장이 네. 좋은데요? 현재까지는 현재까지 좋은데요? 좋죠. 예, 근데 사상 무슨 좋지. 문제가 생기냐. 네. 저는 이제 경기가 다르게 움직인다고 얘기했어요. 조금 전에. 디커플링 상황이다. 네. 미국은 현재 좋고 한국은 현재 안 좋고. 근데 미국은 그러니까 조금 안 좋아질 수 있고 한국은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단기적으로 볼 때 한 1년 미만만 볼 때 미국 주식시장 흔들리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흔들릴 거잖아요. 네. 실제로 뭐 엔캐리 트레이드 작년 그다음에 올해 관세 똑같이 흔들렸어요. 그렇군요. 예. 근데 미국 주식시장 현재 문제가 뭐냐면 밸류에이션이 높아요. 높고 역사적 최고가예요. 실제 주가도 그렇고 밸류에이션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걱정이 될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빌미가 생기면 주가 떨어지거나 폭락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러면 한국의 뭐 밸류업이니 사이클이니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주가 한번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걱정해야 될 포인트다. 미국 주식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 이 포인트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관세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관세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타결됐다. 그리고 4월에 주가 많이 떨어졌다가 많이 다 회복했잖아요. 네네. 우리나라도 신고가고 미국도 신고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문제야. 만약에 그때 빠져서 안 올랐으면 이제 주식 사봐도겠다 할 수 있는데 더 나쁠 건 없으니까. 네, 다 회복됐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무슨 시점이냐? 타결됐다는 건 뭐냐면 관세를 낸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유예를 해줬단 말이에요. 미국 정부가. 타결될 때까지는 뭐 좀 유예해줄게. 또는 기업별로는 재고를 미리 미국에다 갖다 놓고 관세를 안 맞게. 그리고 신규 생산한 걸 안 보내는 그런 전략을 썼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타결이 됐기 때문에 뭐 아직 뭐 실제 사인 안 했다, 지불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는 있지만 어쨌든 관세를 내기 시작하면 이 손익계산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겁을 내는 투자자가 분명히 생깁니다. 개별 주식별로는. 그러니까 미국 수출이 많은 회사들 그런데 브랜드 가치가 아주 강력하지 않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손익계산에 영향이 있으니까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한국 시장 5천을 위협하는 요소들이라고 적었는데 이게 이제 결론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대주주 요건은 넘어간 것 같고 다행히. 네. 그럼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떨어질 때 동반 하락. 그다음에 관세 전쟁이 실제로 실효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영향 주는 이 두 가지인데 근데 전반적으로는 제가 분명히 한국 주식시장이 좋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안 들어가신 분. 들어가신 분은 제가 올라가도 팔지 말고 버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안 들어가신 분은 이럴 때 기회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3,300인데 패닉 바잉 해라 이게 아니고 요럴 때 한국 주식을 살 기회가 한두 번은 분명히 있을 거고 그 기회를 틈타서 잘 사놓으면 4,000, 5,000 수익률이 지금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랑 크게 다르지 않게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기를 뭐 분석해서 떠나라 뭐 이런 게 아니고 요런 때를 알고 있다가 요거는 우리가 준비된 이슈일 거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때는 주식을 사는 쪽으로 대응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미국 시장의 조정과 그리고 또 이제 관세로 인해서 언젠가 한 번은 휘청일 수는 있다. 네. 물론 이제 조정 없이 끝없이 올라가는 시장은 없으니까. 네. 근데 다만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아서 문제긴 합니다만. 근데 이 관세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 실적부터는 분명히 영향을 줄 거니까. 기업 실적에. 네. 그러니까 이건 10월부터는 얼마 안 남았죠? 그렇게 되면은 영향을 좀씩 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관세라는 게 미국에서 수입하는 기업이 내는 거죠. 관세는 수입하는 기업이 네네. 내는 거긴 합니다만 또 우리가 그 고객사에 아니면 그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선 가격 경쟁력이 또 있어야 하니 네. 가격을 기업이 낮춰주거나. 자체적으로 가격을 낮추면서 이익을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네. 팔긴 팔아야 된다. 네. 이렇게 가면 또 실적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반대로 그냥 나는 수익성이 무조건 중요해. 단위단 수익성을 지킬 거야 라고 하면 경쟁 제품이 있으면 경쟁사의 점유율이 커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쪽으로 하여튼 고통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볼 때 중요한 거는 미국의 수출을 얼마나 많이 하냐 이걸 당연히 봐야 되지만 브랜드 가치가 있어가지고 미국 소비자가 나 이거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다른 경쟁자를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기업들은 상관이 없죠. 가격 20% 올려도 난 저거 살 거야. 네. 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수출주라 하더라도 그게 과연 그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기업이냐 없는 기업이냐 네. 있는 제품이냐 없는 제품이냐 네. 이거 나눠봐야 하는데 일단 그래서 자동차가 일단 당장은 제일 어려워 보이기는 하고 그렇죠. 수출주는 좀 어떻게 구분을 해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버틸 수 자동차가 상당히 중요한 이제 키워드일 것 같은데 미국 사람 입장에서 현대차, 기아차를 어떻게 볼 거냐? 이걸 너무 타고 싶을 거냐? 아니면 다른 대체제가 충분히 있는데 난 기아차 아니면 안 돼 이거냐? 왜 별로 웃으시죠? 없겠- 지금 기아차 무시하시는 겁니까? 별로 없겠죠? 어? 근데 제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가끔 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요즘에 우버를 뭐 기아차 잘 나오는데 많이 타니까 네. 우버 기사들 중에서도 그 EV 시리즈 있죠. 전기차. 네, 전기차. 어. 그 시리즈에 대해 사랑에 빠진 사람이 꽤 있어요. EV3 뭐 이런 거. 네, EV3, EV4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현대를 좋아한다라고 한 사람은 제가 우버 기사 중에 한 명 봤는데 그 사람 현대 출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 빼면 기아 좋아하는 사람 아주 소수.
그다음에 대부분은 이제 현대라고 하면 현대 기아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 메이커, 그 브랜드의 충성 고객들이 얼마나 있느냐. 그러니까 별로 없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차가 뭐 에이스도 잘해주지, 우리나라 기업이지, 사실은 실제로 싸지, 품질은 좋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value for money, 난 좀 가성비 찾아야 돼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단 일본 차를 사고요. 그리고 일본 차를 살 돈이 없거나 또는 일본 차를 사기 싫고 조금 더 비싼 걸, 좀 큰 차를 사고 싶어. 근데 돈의 버짓은 제약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국 차를 사는 경우가 많아요. 비교를 하다가. 네.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 되게 짧게 살다 왔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배운 점이 뭐냐면 제 친구들 중에서 이제 미국 친구 말고 한국 친구인데 주재원 나온 친구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처럼 다 차를 팔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한국에 가져갈 수 없으니까. 네네네. 일본 차를 산 사람과 아닌 사람의 그 자녀 오. 가치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실제로. 중고차 가치. 중고차가. 걔네들은 중고차를 정말 편하게 당연하게 쓰는 시장인데 예. 그러니까 내가 돈 없는데 현대차가 좀 싸긴 하지만 예. 샀다가 몇 년 후에 팔 생각을 해보면 일본 차의 브랜드가 여전히 확고해. 감가가 너무 크다, 한국차는. 네, 한국차 감가. 한국차 뭐 럭셔리 차보단 덜하지만 예. 일본 차랑 비교하면 일본 차가 너무 방어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쟁이 심한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 이제 현대차, 기아차 입장에서는 이게 당장 시장 점유율을 뺏길 거냐? 아니면 가격을 인하해 줄 거냐? 뭐 잘 모르지만 가격을 인하해 주는 쪽으로 일단 가야 되겠죠? 이 후발 주자니까. 그러면 판매량은 유지되더라도 수익성이 좀 악화될 가능성이 있죠. 미국 부분에서는. 그런 건 좀 걱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걸 뭐 팔라는 게 얘기가 아니고 그 실적이 얼마 나왔을 때 나는 그래도 살 수 있어 하는 주가를 정해 놓으면 이 바닥에서 좀 담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고. 아까 그 삼성전자를 5만 전자에 살 수 있는 그런 기회처럼.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현대차를 20만 원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네. 지금 이 관세가 정말로 눈앞이 보이지 않고 네. 최악인 것 같은 걸 반영을 해야 사실은 그 가격에 살 수 있는 것 아닐까. 그렇죠, 뒤집어서 그렇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그럴 거고. 수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이 주식을 지금 팔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관세 전쟁 한창 4월일 때, 네네. 저희가 이제 삼양식품 주주였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 뭐 중국 수출도 많고 뭐 동남아 수출도 많지만 기업 가치를 차지하는 거에 많은 부분이 미주 수출이란 네, 말이죠. 네. 앞으로 얘네들 엄청 먹을 거야 이런 기대감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세가 도입됐을 때 되게 걱정을 많이 했죠, 저희가. 와, 이것도 큰일 났다. 이거 어쨌든 주가도 많이 올랐고 밸류에이션도 PER도 높은데 이거 한번 흔들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다시 이거를 백지로 돌려 막 엑셀 작업을 하다가 네네. 관세를 몇 프로 맞으면 어떻게 될까 이걸 해보다가 예. 답이 안 나와. 왜냐면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몇 프로 때릴지도 모르겠고 때렸을 때 삼양식품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몰라. 근데 제가 그걸 엑셀을 만든다고 해서 뭐가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백지로 돌리고 생각해 본 게 이게 한 출고가 기준으로 보면 한 7% 정도 오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가격이. 그러면 얘네들이 먹을까? 계속해서? 안 먹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몇백 원이 오르는 건데 미국 사람들은 신경 안 쓸 것 같았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보다 GDP가 3배 높잖아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 라면이 1,200원 된다고 해서 저거 안 사 먹을 거냐? 네. 근데 걔네는 우리 입장에서도 라면은 싼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물론 이것도 이제 뭐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서 네. 득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200원 때문에 안 드시는 분들도 있겠으나 네. 200원 있어도 더 비싸도 사 먹을 사람들이 더 오히려 많을 거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보다 3배 더 잘 버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있는 70원인 미국이라면. 거야, 말하자면. 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너무너무 먹고 싶어. 학원 끝나고 편의점 가서 한 그릇 먹고 싶은데 중고등학생인데 70원이 올라가지고 못 먹을까? 근데 한국과는 또 상황이 다른 게 그들은 지금 한국은 약간 불닭볶음면이 우리 중고딩들한테 필수제가 됐는데 네, 그렇죠. 이제. 미국은 지금 핫한 아이템이에요. 핫한 아이템을 70원 때문에 안 살까? 지금 인스타에 올려가지고 틱톡에 올려서 좋아요를 받아야 되는데 네. 상관없을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올랐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홀딩을 할 수 있었죠, 그때. 그랬더니 이제 마음이 좀 맑아지면서 그래. 요 놈은 관세랑 상관없어. 왜? 브랜드 충성도가 엄청나거든. 그래서 이제 존버했죠. 그랬더니 이제 주가가 다시 올라서 존중하면서 버티셨군요. 네. 예. 다행히 이제 수익이 많이 났고 저희는 지금은 이제 팔았는데 왜 파셨어요? 제가 그걸 샀던 이유를 하나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샀던 이유가 두 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산 걸 얘기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4, 50만 원대 삼양식품을 세 번째 투자했을 때, 첫 번째 이유는, 우연히 이제 틱톡 트렌드를 보게 됐는데, 그게 이제 틱톡에서 광고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사이트가 따로 있거든요. 네. 거기에 보면 어떤 해시태그나 어떤 키워드로 해야 이 틱톡을 많이 보고 구매 전에는 많이 될 거냐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야 틱톡을 많이 쓸 거니까. 그렇죠. 그 사이트를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데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이 불닭볶음면에 대한 인기가 올라가는데 그게 제가 옛날에 처음 불닭볶음면 투자했을 때 2015년에 이 동남아랑 인도네시아 유튜브 그림이랑 너무 똑같았어요. 미국의 틱톡 2025년의 그림이, 2024년의 그림이. 그래서 와, 이거는 일단 좋은 것 같다. 회사는 잘 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저희는 잘 되는 것만 투자하진 않고 잘 되는데 그걸 사람들이 아직은 모르거나 지금은 많이 안 갖고 있어야 돼요. 초반에. 네. 저희는 이제 겁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모멘텀이 아무리 좋아도 그냥 같이 따라 사는 건 잘 못 하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투자자들의 그 생각을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 회사가 이 공장을 짓고 있었어요. 밀양 이 공장을. 근데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잘 되는 거 나도 알아. 근데 지금 캐파가 꽉 찼으니까 1공장 캐파가 꽉 찼으니까 지금은 크게 못 늘어날 것 같고 2공장이 다 지어지는 때 난 살래. 그러니까 이제 기회비용을 줄이시겠다는 거죠. 다른 거 좀 매매하다가. 근데 저희는 어차피 그런 이 매매를 잘 못하는 하우스이고 그렇기 때문에 먹을 때 크게 먹어야 돼요. 좀 기다리더라도. 그래서 그래 공장에 뭐 10년 걸리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한 1년 반, 1년밖에 안 남았는데 1년 기다려서 2배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기업 가치는 개선되고 있는 중이니까. 그래서 저희는 좀 미리 샀고요. 근데 다행히 삼양식품이라는 회사가 너무 일을 열심히 해서 그 잔업 이런 걸로도 약간 지금 경고, 규제 이런 거 받았잖아요. 최근에. 일이 너무 많아서. 네. 근데 어쨌든 그런 것, 그 다음에 다른 라면 줄이고 불닭볶음면으로 생산하고, 그 다음에 내수에 팔 거를 공급을 안 해주고 수출용으로 바꿔서 팔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전략들을 썼어요. 최근에 이제 밀양 2공장이 지어지기 전까지도. 그러니까 실적은 2공장이 없는데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2공장이 꽝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더 좋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잘 되고 있는데, 저희가 시장 참여자에 비해서 뭔가 기다릴 수 있는 엣지가 없어요. 더 이상은. 네, 다 아니까. 그래서 지금은 약간 선수들의 영역인 것 같아서 저희는 160만 원에 전량 팔았습니다. 오늘 얼마죠? 최근에도 그 정도 가격 아닌가? 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1, 2주밖에 안 됐어요. 야, 아니 왜냐면 삼양식품은 저희가 그 100만 원 넘었을 때도 저희가 그 야식 잡설의 영상을 찍어서 올렸었거든요. 네. 왜냐면은 그게 앞에서도 동남아 2010년대 중후반에 동남아에서 유행할 때도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맨날 그 수출 지표 보면서 ATS 코드 따가지고 막 사람들 데이터 보면서 플레이를 많이 했는데 정작 그 수십 배를 번 사람은 끝까지 번 사람은 못 본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벤트까지 하겠다고. 정말로 그 수십 배 먹은 사람 있으면 한 주라도 수익 낸 사람 있으면 연락 달라고 했더니 아무도 연락이 없어요. 근데 그게 100만 원에서 160 거의 170까지 갔었고 대단합니다. 아무튼 이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주식을 발굴하고 홀딩하는 그런 스토리를 좀 이렇게 보고 배우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으로 이제 말씀해 주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뭐 어떻게 뭐 매수 매도를 권하거나 이런 취지는 아니니까 오해하시기 딱 좋아요. 오해하시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잠깐 그 반도체 측면에서 잠깐 삼성전자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이 거대한 투자의 물결을 AI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사실 뭐 AI 하면은 당연히 엔비디아 나오고 요즘은 뭐 브로드컴도 많이 또 올라갔고 국내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없을까요? 뭘 것 같으세요? 있다. 아쉽다. 없어요. 아쉬운 점은 있고 주식이 없어. 대체할 수 있는. 제 생각엔 없어요. 그냥 그 HBM 관련 주들 정도. 그거는 이제 뭐 AI라기보다는 반도체를 잘 하신 거죠. 원래 잘 하시던 거고 훌륭하게 연구개발 하시던 거고 저는 이제 이 AI의 시대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나 다 마찬가지예요. 먼저 이 예를 들면 플랫폼 기업들 얘기 많이 하는데 플랫폼이 기차역이란 뜻이잖아요. 기차 선로, 뭐 승강장.
근데 그게 한번 깔 때는 그 까는 회사가 돈을 많이 벌겠죠. 그렇죠. 건축 회사, 뭐 기차 차량 회사. 근데 다 하고 나면 거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음식점도 생기고 거기 집도 짓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면 거기를 이용하는 데서 가치가 생기게 마련이죠. AI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AI를 할 줄 아는 회사가 없으니까. 근데 이 오픈 AI가 처음 빵 하니까 겁이 난 거예요. 이 저커버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겁이 나서 내가 지금까지 평생 그냥 쉽게 인스타그램으로 돈 벌고 살 줄 알았는데 평생 쉽게 벌었겠습니까? 저그거가 네. 하고 나서 네, 사실 근데 1조밖에 투자 안 했잖아요. 인스타그램 인수할 때. 싸게 샀죠. 엄청 싸게 샀죠. 대박 난 거죠. 어쨌든 그럴 줄 알았는데 오픈 AI가 챗GPT를 딱 내고 나니까 겁이 덜컥 나서 이게 없으면 우리 회사 다 망하겠는데? 구글도 마찬가지. 누가 검색할 거야? 아무것도 안 해. 예. 그러니까 너도 나도 AI 개발, 데이터 센터 건설 이런 걸 한 거예요. 예. 근데 그거 하려고 하면 뭐 얘기했던 뭐 반도체도 필요하지, 뭐 거기에 서브스트레이트도 필요하지, 뭐 변압기도 필요하지, 전선도 필요하지, 다 필요합니다. 다 하고 나면 그거를 이제 사용하는 쪽에서 분명히 이제 부가가치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렇게 봐야 되는데 편집장님 지금 OTT라고 하는 네. 동영상 플랫폼 예. 뭐 쓰세요? 돈 내고 쓰는 거. 유튜브 또. 밖에 없습니다. 아, 저 딴 거 OTT 볼 시간이 없어요. 전 넷플릭스랑 유튜브. 네네. 근데 그건 거의 기본값이잖아요. 기본값이죠.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그건 기본값이야. 그건 정말 내가 그렇죠. 밥 먹을 돈 없지 않는 한 결제를 하는 거예요. 휴대폰 네. 값까지 됐어요. 예. 근데 그 외에는 또 결제를 아무것도 안 하게 된 거예요. 옛날에 많았어요. 휴대폰 값이라고 표현하시니까 확 와닿네요. 진짜 아주 기본적인. 노숙자도 휴대폰은 있어요. 아 진짜로 그거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거지도 휴대폰은 다 있어. 네. 휴대폰 제일 필수. 밥 먹는 거 다음 필수야. 옷은 옛날 거 그냥 입으면 되니까 예. 냄새 나도. 근데 어쨌든 이 예전에 뭐 티빙, 유튜브, 티빙, 웨이브, 왓챠, 뭐 HBO 맥스, 더 파라마운트 플러스 뭐 다 있었어. 근데 요새는 그걸 안 해. 왜 안 하냐?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나 넷플릭스만 봐도 많아. 그렇죠. 시간이 모자랄 그렇게 정도고. 많아. 네. 걔네가 속된 말로 아도를 쳐버린 거예요. 컨텐츠를 다 가져와 버린 거야. 전문 용어네요. 네. 네. 딴 거를 할 필요가 없어.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분명히 티빙, 웨이브, 왓챠도 컨텐츠를 사는 돈이 있었을 거예요. 컨텐츠 투자비. 또는 그것을 돌리기 위해 서버비를 썼을 거예요. 근데 왓챠 같은 경우는 망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왓챠한테 컨텐츠를 공급하거나 왓챠한테 서버를 공급하던 회사들은 지금 매출이 없어졌을 거 아닙니까? 네.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고 나면 이제 서비스의 시대, 근데 잘 나가는 서비스가 과점하는 그런 시대가 와요. 그러면 챗GPT 계속 독점할 수 있는데 이런 말 하면 좀 죄송하지만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라고 있거든요. 네. 하이퍼클로바의 이용률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이용률. 이용률이라는 거는 높지 않죠. 한 번이라도 써본 거. 2%밖에 안 돼요. 네이버 전체 이용자 중에 그렇죠. 우리나라 인구가 네이버 전체 이용자일 건데 하이퍼클로바 써보셨나요? 써보긴 했죠. 한번 저희 써보셨구나. 서대하는 차원에서. 아, 근데 그렇죠. 결국에는 지금 안 쓰죠. 쓰잖아요. 근데 네이버도 열심히 연구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 엔비디아 칩 많이 샀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격차가 벌어지고 나면 아쉽지만 누구는 돈을 되게 많이 벌 거고 나머지들은 투자를 덜 하게 되는 국면이 오거든요. 그러면 엔비디아 칩을 덜 사요, 이제. 앞으로 덜 살 거예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당장 주가가 떨어지냐? 그렇게 안 돼요. 그럼 엔비디아가 뭐 하기 시작할까요? 원가 절감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갑이니까 가격을 너무 높이 부를 수 있는 거예요. H100, H200, H200을. 근데 우리한테 주문이 줄어드네? 그럼 우리가 가격을 낮춰야 되는데 가격을 낮추다 보니까 원가가 생각이 나. 옛날에는 우리가 배가 부르니까 너네도 돈 많이 줄게. HBM도 비싸게 사줄게. 다 사줄게. 뭐 이러다가 네. 안 되겠는 거야.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배짱을 부리기가 어려워집니다. 야, 마이크론 들어와봐. 삼성전자 들어와봐. 내가 SK 하이닉스 이렇게 주고 있는데 너네가 요만큼만 맞춰주면 우리가 너네한테 주문 줄게. 그럼 열심히 또 개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또 가격을 또 낮춰야 돼. SK 하이닉스 가격 낮출 수밖에 없을 거야. 삼성전자가 들어오면. 그러면 다 같이 힘들어지는 구간이 옵니다. 그럴 때 소프트웨어가 돈을 버는데 소프트웨어는 투자비가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돈을 벌어.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회사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예. 그래서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나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글로벌 투자가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국 빅테크 사거나 하면 충분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투자를 돌리면 한국에 투자할 기업이 없다는 게 단점이긴 하지만 여전히 저는 인공지능 테마가 아주 강력하고 장기간 갈 거라고 보니까 투자의 기회는 아주 많이 살아있다고 봅니다.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젠슨 황도 이게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간다라는 거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피지컬 AI, 로봇은 너희가 만들어 로봇 소프트웨어 우리가 깔아줄게. 그렇죠. 우리 데이터를 이용해라고 하면서 사실상 이 물리적인 자율주행 차 하나 네네. 로봇만 안 될 뿐 그렇죠. 거기 들어가는 스피릿은 다 엔비디아.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제가 이제 중국 그 로봇 박람회 오. 취재하러 갔다 왔는데 로봇들 옆에 다 옆에 이렇게 엔비디아 다 써 있어. 엔비디아 거기서 인증, 해주는구나. 엔비디아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옛날에 저는 그걸 느꼈어요. 광고 보면 컴퓨터 인텔 광고 많이 인사이드. 그 딩딩딩딩 아, 그치. 마지막에 인텔 인사이드 다 들어가. 왜? 그치. 인텔 CPU 쓰니까. 그렇지. 그 광고를 넣게끔 또 하고. 그래서 약간 그런 향기가 좀 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냥 하드웨어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럴 수 있죠. 철도만 만들다가 이 회사가 철도 플랫폼에 어떤 지하철도 만들고. 예약 서비스 막 이런 거 하는 거야. 네, 그럴 수 있죠. 키오스크도 만들고.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생각의 확장이라는 게 또 이렇게 또 재미납니다. 이렇게 해서 또 같이 투자할 때는 이런 아이디어, 또 네. 그게 또 얼마나 현실이 되는지를 또 계속해서 추적 관찰하는 거고 재밌네요. 미국 빅테크, 뭐 AI 이야기도 좀 해봤는데 네. 이제 하나둘씩 그런 것도 많아집니다. K자가 붙는 산업. 음. 앞에서도 그 불닭도 사실은 이제 네네. K푸드, 네네네. 이고 K팝도 그렇고 K방산도 네네. 그렇고 네. 과연 이게 지금이 최절정인가? 네. 더 좋아질 수 있는, 이 책에서 쓰지 않으셨습니까? 네. 머니 트렌드 2016에도 김현준 대표님 그 부분을 좀 쓰셨는데 살짝 먼저 여쭤볼게요. 네. 과연 K방산과 K팝이 계속해서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참 대답하기 싫은 질문입니다. 아, 그래요? 저는 왜요? 지론이 있지만 책에도 썼지만 책은 이제 그분이 사고 끝나는 건데 그거는 저기 우리 부익남이나 김광석 교수님이나 빠숑님이나 이런 분들 거 보시라고 이제 하면 되고 나오셨으니까. 이 와이스트릿은 또 주식 잘 하시는 분들이 네. 보는 채널인데 안 좋은 얘기하면 욕먹을 것 같은데 안 좋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안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 건 뭐 그냥 악플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농담이고요. 제가 어느 순간 네. 유튜브에 댓글들을 안 보기 시작해서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농담이에요, 여러분. 네. 우리 와이스트릿은 또 청정합니다. 착해. 네, 사람들이 다 좋으세요. 맞아. 저는 K-팝이랑 K-방산 너무 훌륭하고 멋있어요. 지금까지 잘했고. 예. 근데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방산만 먼저 얘기를 해본다면 예. 방산이 잘 되기 시작한 게 예. 아마도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부터였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우리나라가 국방비를 엄청 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무기 체계 개발에도 전 세계적인 이런 실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전쟁이 터지니까 각국에서 막 걱정을 하는 거야. 우리도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이거 수출해 줄 수 있는 게 누가 별로 없어. 그래서 K방산이 지금 주가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뭐 이게 올해다, 뭐 내년이다,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네. 얼마 전에 미국이 그 중동, 네. 저 이란, 예. 직접 타격했잖아요. 예. 진짜 오랜만인 얘기입니다, 이게. 여기까지 왔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며칠 만에 끝난다는 전망이 많았는데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네. 3, 4년 이상 됐죠? 이스라엘, 엄청 싸우죠? 지금 뭐 팔레스타인 싸우고. 그렇죠. 예. 거기다 미국은 이란 타격했죠? 네. 지금보다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더 일어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수 있다. 근데 저는 이 이상 무서울 수 있을까? 이 이상 전쟁이 터지는 것보다는 좀 봉합되는 수준으로 보는 게 50%를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이 이 이상 싸울 수 없는 시기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주식 투자자가 K방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이에요. 그렇죠. 이 나름 대형주들이 10배씩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익 실현하기 참 좋다. 뭐 세계의 평화도 지킬 겸 나도 주식 팔아서 다른 거 살 겸 그렇게 본다면 저는 K방산이 확률적으로는 이제 모멘텀이 좀 떨어져 가는 시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희 와이스트리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또 그 반대로 이야기하시는 분들 이야기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네. 뭐 예를 들어서 거의 뭐 신냉전 시대다. 이제 그럴 수 뭐 있죠. 양극, 미국과 중국 뭐 어디가 지켜주고 이런 것도 아니고 각자 도생의 시대고 유럽도 그래서 뭐 독일 같은 헌법까지 바꿔가면서 방위비 지출을 늘리고 있고 그래서 이걸 길게 간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뭐 제가 생각하는 범위를 넘어선 거고, 뭐 제 기억에는 저는 이제 42살인데 한국 나이로 젊으시네요. 냉전을 못 봤어요. 네. 40년 동안 냉전을 못 봤어. 거의 거의 이제 제가 그 올림픽을 보기 시작할 때는 이미 그 독립국가 연합이었어. 소련이 아니었어요. 해체된 이후야. 네네네. 그러니까 40년 동안 못 본 일이 다시 일어난다면 난 모르지. 저는 사는 걸 40년, 주식을 20년 했는데 그런 거는 나의 영역은 아니다. 근데 그렇다면 뭐 좋을 수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는 게 맞고. 그러니까 어떤 성장세, 증가율 측면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조금 더 보시는 좀 거고요. 높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K-팝은요? K-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K-팝을 좋게 보시는 분들이 두 가지 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콘서트를 한다. 콘서트가 잘 되죠. 네, 잘 된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많이 할 거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 언택트 국면에 K-팝에 대한 위상이 되게 올라갔는데 네. 여러모로 뭐 코로나도 있었고 그다음 방탄 뭐 군대 가고 블랙핑크 뭐 다시 재결합했지만 해체하고 이러니까 글로벌 해체할 뻔했던 거죠. 그런가요? 그 재계약 네. 이슈가 좀 오래 갔었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투어를 돌 만한 사람이 없으니 좀 소강 상태에 있었다가 이제는 콘서트를 열심히 하고 뭐 잘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하나 있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캐대언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저변을 확대시키지 않겠냐. 옛날에는 약간 덕후들, 미국의 덕후들만 케이팝을 했다면 이제는 지금 어린애들은 뭐 5년, 10년 뒤에는 케이팝을 너무 당연시 여기는 세대가 오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 그냥 일종의 힙합처럼 하나의 장르로. 네. 네. 그게 이제 두 가지 얘기인데 첫 번째 콘서트는 저는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코로나 때랑 이제 비교해서 콘서트를 하니까 좋아졌어라고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하나 간과하시는 게 뭐냐면 코로나 때 앨범이 엄청나게 팔렸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콘서트를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내가 오빠들을 좋아해. 근데 1년에 한 번 콘서트를 갔어. 30만 원 내고. 근데 못 갔어. 30만 원 잉여가 생겼잖아요. 근데 그 중에 대다수를 이 우리나라의 케이팝 회사들의 그런 나쁘게 말하면 상술, 좋게 말하면 훌륭한 전략으로 인해서 앨범을 여러 개 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주머니에서 케이팝 회사들한테 가는 돈은 같았어요. 네. 근데 지금은 앨범을 안 삽니다. 되게 안 사요, 지금. 네, 그렇죠. 왜냐하면 콘서트를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앨범하고 콘서트 중에 매출은 같은데 이제 포토카드 시대도 끝났고. 네, 뭐가 마진이 높으냐? 앨범의 마진이 훨씬 높습니다. 콘서트는 일단 가수한테 떼줄 게 많아요. 그리고 뭐 가면 보안 요원도 있죠. 대관도 해야 되죠. 그렇죠, 가지가지 비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앨범보다는 이 콘서트의 이 수익성이 안 좋다는 게 정설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업 가치가 일부 좋아지는 뭐 BTS의 다시 진출로 인해서 하이브라든지 뭐 블랙핑크의 더 높아진 위상으로 YG라든지 뭐 이럴 수는 있는데 그냥 통으로 봤을 때는 외형은 비슷하나 수익성이 좀 악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캐대언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5년 후에 10년 후에 정말 이 케이팝이 대세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건 너무 먼 얘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 같아서는 어떤 주식을 사도 난 평생 가져갈 거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계좌 까보면 그렇게 뭐 1년 가져가는 주식도 잘 없습니다. 트렌드가 끝나면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리고 또 다른 주식도 사고 싶어지고 이렇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캐대언은 그 컨텐츠가 인기가 있는 거지. 그 컨텐츠가 인기가 있다고 해서 나는 에스파 거 또 들어야겠어 라고 연결되는 고리가 사실은 이렇게 단단해 보이진 않는다. 캐대헌 열풍은 캐대헌을 좋아하는 거다. 네. 물론 거기에 나오는 한국의 배경, 서울의 뭐 대중목욕탕, 남산타워 네. 신기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도 있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더 넓어질 것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이제 미국 사람들이 캐대언을 봤잖아요. 네. 근데 그게 또 애기라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애기는 구매력이 없어요. 그냥 유튜브나 이 스포티파이는 이제
결제가 돼 있지만 한국으로 엄마 나 한국 갈래 이렇게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그 판권도 넷플릭스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반대로 여러분들 성인 기준에서도 생각해 볼게요. 네. 내가 어떤 영화를 봤어. 뭐 드라마를 봤어. 해가지고 나 저 배경 가보고 싶어. 해가지고 아예 미국이나 영국 가서 돈 엄청 쓴 경험이 또는 그 경험이 한 번 갈 수는 있어요. 나 셜록 좋아해. 그러니까 한번 런던 한번 가봤어. 사진 막 찍었어. 매년 가냐고요. 잊어버려요. 다음 컨텐츠 보고 있다니까요. 어느새. 그러니까 이게 아웃라이어가 될 수 있지만 이것도 제 투자 스타일인데 저는 아웃라이어를 찾지 않고요. 그냥 표준 정규 분포에 있는 것을 투자하는 게 확률이 높고 안전하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아주 큰 파급력을 실제로는 안 줄 건데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제 캐대언 불꽃이 너무 크게 타올라 있어서 그 부분은 조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지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러니까 사실 그 K-팝도 일종의 IP 산업이잖아요. 네. 지식재산권, 네. 지적재산권. 근데 최근에 보면은 거의 뭐 작년부터 중국의 팝마트 네. 엄청나게 주가 오른 거 보면은 그 라부부. 네. 그거 저도 좀 샀었는데. 사셨어요? 중국 간 김에 샀는데 뜯었는데 저 애가 셋이잖아요. 네네. 샀어요. 랜덤이래요. 3개를? 네. 네네. 3개가 다 똑같은 거였어. 물론 라부부 말고 다른 거였는데 라부부는 있지도 않았어. 그래서 이게 내 상술인가? 근데 최근에 나오는 뉴스 보니까 무슨 라부부 하나 뭐 1,000만 원 이러다가 요즘에는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투기 수요가 빠지면서. 네네. 이게 IP 관련주들 투자하는 것도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물론 투자가 다 어렵습니다. 네네. 그거를 이제 지금 투기라고 말씀하시면 네. 싫어하실 분들이 있어요. 아니 이거 봉지 까는 거 그거는 뭐 이게 쪼는 맛이죠. 이것처럼. 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IP 회사에 투자하지 않고 있고요. IP 회사를 좋아하긴 해요. 왜냐하면 IP라고 하는 거는 형성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한번 형성이 되면 오래 가죠. 마진도 높고 오래 가요. 미키마우스가 지금까지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형성되기 어렵다는 걸 제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그 미키마우스가 한 70년 됐을 거예요, 지금. 예. 뭐 더 됐을 수도 이제 잘 정확히 기억은 없는데 어쨌든 오래됐습니다. 네. 뭐 디즈니죠, 디즈니. 그 다음에 뭐 닌텐도. 닌텐도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이게 저 어릴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언제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 예. 하여튼 오래됐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는 뭐 산리오, 헬로키티. 네. 오래됐어요. 네. 그거 말고 있냐고. 여러분들이 어릴 때 예를 예. 들면 편집장님이 한 뭐 초중 때 좋아하던 만화, 좋아하는 뭐 캐릭터 있었을 거예요. 예. 지금까지 좋아하냐고. 아니면 그 캐릭터가 살아있냐고. 슈퍼그랑조. 그거 없잖아요. 저 때 뭐 마시마로. 아. 한때 굿즈 엄청 샀어요. 그 그쵸, 하얀 그쵸, 인형 그쵸. 있잖아요. 예, 예. 엄청 팔고 갖은 이제 뭐 예능이라든지 웹툰 이런 데 엄청 나왔어요. 지금 일단 마시마로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구독자도 있을걸요? 마시마로랑 엽기토끼랑 좀 헷갈리는데.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같은 거예요? 엽기토끼 이름이 마시마로. 네, 하얗게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기억도 이제는 잘 못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또 그래요. 애기들 좋아하는 애기 키우시니까 그게 이제 바뀌어가요. 내가 5살 때 좋아하는 게 있고 뭐 6살 때 뭐 그런 게 있다면서요. 뽀로로는 영원한데 뽀로로 같은 네. 친구가 자주는 못 나온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게 내가 투자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그 IP가 예. 좋아할 때는 평생 갈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거기에 일조하고 싶고 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이렇게 지금 보면 제가 셀 수 있을 정도잖아요. 저는 디즈니 투자자도 아닌데도 이런 게 셀 수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 거기를 하려다가 대부분 오래 가지 않더라.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IP의 투자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뒤에 보면은 잘 된 걸 보면은 얘기하기 쉽죠. 근데 지금 당장 뭔가 잘 되는 거, 초반에 막 유행 있는 게 5년, 10년 뒤에도 좋은 IP로 남아있을 거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그래서 이게 한때 유행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주식 투자를 했어도 그때 한짝 바짝 벌고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래야죠. 그게 아니라 넷플릭스처럼 아까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거의 핸드폰 요금처럼 꾸준하게 기본값으로 가는 거면 네. 또 장투가 가능할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10배, 100배가 나가겠죠. 그러니까 이 IP가 한번 통하는 것도 어렵고 오래 가는 거는 더 어렵고. 네. 그러니까 국내 IP 기업들도 또 있는데 네.
기대만큼 또 실적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것도 참 말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뽀로로도 그렇고요. 뭐 아기상어도 그렇고요. 유명한 캐릭터고 여전히 그 아이들은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네. 그걸로 돈 번다는 건 뭐냐면 엄마 아빠가 계속 사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냥 TV로 틀어놓는 걸로는 돈이 별로 안 되는 거고 또는 아까 이제 아이돌 콘서트처럼 뭐 테마파크 가가지고 이제 아무리 놀린다고 해도 그 디즈니랜드에 한번 가잖아요. 그럼 인당 수십만 원을 내야 돼요. 근데 롯데월드 가면 얼마 내죠? 인당 한 자유연권 한 10만 원? 요즘 6만 원? 그렇죠. 먹는 것과 다 쓰면 한 일당 한 10만 원 또 그렇죠. 써야 되죠. 네. 그 차이가 왜 나냐? 거기서 이제 디즈니랜드에는 가면 뭐 엘사도 왔다 갔다 하고요. 그래요? 실제로 그렇죠. 그 캐릭터가 왔다 갔다 하고 뭐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 당연히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롯데월드 캐릭터는 로티인가 뭐 있잖아요. 너구리. 네. 그걸 보러 가진 않아요. 그게 IP의 값이거든요. 근데 롯데월드 또는 로티라고 하는 게 IP가 있냐 없냐? 있지. 우리나라에서 되게 있는 편이지. 그렇죠. 근데 돈을 별로 못 번단 말이에요. 에버랜드 가면은 그 아기 사자 인형 있고 한데 네. 그거 저는 사러 뭔지 가진 모르겠고. 않죠. 예. 그러니까 자꾸 장미 축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돈을 써서 사람들을 이제 데려와야 되는 건데, 그럼 뽀로로 파크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초반엔 잘 되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그 리뉴얼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오고 안 온다라고 하는 거는 수익성이 낮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3살, 4살 때는 뽀로로 파크를 가지만 네. 8살, 9살이 되면 안 가는 것처럼 디즈니랜드는 저도 좋아해요. 그거는 뭐 남녀노소 안 가리고 한 몇 년에 한 번 가면 또 싹 바뀌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회사는 마블 인수하고 저기 루카스 필름 인수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군데 가면 스타워즈로 다 돼 있어. 네. 그러면 그 또 미국 덕후 또 아시죠? 수준? 네. 다 이렇게 뭐 다스베이더 쓰고 다 어른이야. 스타워즈는 지금도 신작이 나오고 네. 예. 그게 이제 그만 좀 울고 IP인 먹지.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저처럼 스타워즈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만 좀 울고 먹지 이러는데 네. 스타워즈 덕후들은 막 너무 눈물 행복한 흘리면서 거지. 먹어. I'm your father. 또 나왔어. 눈물이 나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게 그만큼 무서운 영역이라는 네. 거고. 근데 그만큼 그럼 대작 네. 계속해서 확장할 수 있는 회사는 네. 많지 않다. 그렇죠. 이게 참 고민이 드는 지점이네요. 그러니까 그걸 만드시는 분은 사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캐데언 뭐 감독도 대단한 거고, 근데 그거 만드는데 뭐 7년인가 걸렸대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거 안 되면 포기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열심히 만들고 커리어의 거의 정점인데 터진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계속 터져야 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애니메이션 뭐 그 막 뚝딱뚝딱 1, 2년이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런데 무슨 뭐 겨울왕국 1에서 2 나오는데 네. 거의 막 7, 8년 걸리나 맞아요. 엄청 맞아요.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계속 해야 되는 거. 디즈니도 실패하거든요. 디즈니 최근에 나온 건 대부분 실패했어요. 마블 시리즈가 좀 어려워졌죠. 네. 그래서 뭐 주가가 되게 안 좋은데 사실은 그만큼 가는 게 이제 100년 걸린 일이더라. 그러니까 거의 이거 뭐 신제품 하나 잘못 나오면은 뭐 1년 농사 망치고 막 이런 네, 것처럼 그렇죠. IP 쪽에서도 비슷하네요. 또 하나가 그 우리나라 코스피는 정말로 잘 나가는데 네. 상대 수익률 측면에서 코스닥은 되게 부진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네. 코스닥은 지수는 의미 없는 시장이기는 합니다만 네네. 미국에서도 뭐 러셀 2000이 뭐 다시 신고가 간다고는 합니다만 네. 사실 빅테크 올라가는 거에 비하면 여전히 따라가기는 힘들고 네네. 물론 중소형주도 그 중에 하나가 엄청나게 아웃퍼폼 하기는 합니다만 포트 내에서는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좀 쉽지 않은 시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거는 정말 개인적인 취향인데 점점 중대형주를 좋아하게 되고 있고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경영자의 능력 이런 것들이 제가 투자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간헐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좀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소형주 정말 작은 것들 있잖아요. 한 1,000억 언더 이런 것들은 우리는 정말 실제로 해보라 그러면 못하겠지만 이제 투자나 이런 탐방을 많이 다녔으니까 딱 보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뭐 아마존에 납품하고 뭐 해외법인 만들어 이렇게 하면 되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어렵나 봐. 잘 안 돼요. 회사가 쉽지 않죠. 회사가 사실 변화를 해야 주가가 많이 오르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 수십 년 동안 장사해가지고 코스닥에 상장한 것만 해도 엄청난 능력인데 코스닥에 상장했다라는 건 대한민국 모든 경영자 중에 1,400명 안에 든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건데 네. 그게 이제 반대로 보면 거기까지 온 뭔가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만의 스타일이나 이 주관이나 습관 뭐 그런 것들을 갑자기 바꿔가지고 야 지금 IP의 시대니까 뭐 예를 들면 OEM 하는 회사한테 IP로 가봐라든지
아니면 뭐 한국 내수만 하던 회사인데 야 이제 요새는 글로벌 사회니까 뭐 아마존을 통해서 해외 진출해봐. 이게 잘 안 돼요. 참 어려워해. 저희가 최근에 갖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도 이 브랜드가 있고 열심히 그 제품을 잘 파는 회사인데 네. 해외 진출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못하더라고. 그래서 딴 회사의 도움을 받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라고 얘기를 저희가 제언을 해도 우리가 직접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과거에 이런 브랜드를 만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이런 회사가 물론 이제 가벼우니까 탄력은 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올라갈 때 탄력도 크지만 내려가거나 이럴 때도 탄력이 크면 안 좋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래 조금 적당히 벌고 잘하는 회사랑 계속 동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저희 컨셉이 돼가고 있고요. 특히나 아까 이제 우리가 AI 국내 소프트웨어 회사 얘기 잠깐 했는데 그게 왜 없냐면 외국 걸 써도 돼서 그래요. 우리가 챗GPT에 접속이 되니까 하이퍼클로버를 안 쓸 수 있는 거예요. 하이사. 근데 이제 러시아나 뭐 북한이나 이런 데는 자기네 것만 쓰라고 또 이제 강요할 거잖아요. 중국이나 이런 회사들은. 네. 그러면 이제 그들만의 왕국을 건설하는 그런 회사는 생기겠지. 근데 우리나라는 뭐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제사회 뭐 이런 나라니까 그 점점 열릴 거란 말이죠. 이 얘기는 글로벌 기업이 우리나라 침투하기도 좋은 거고요. 대기업들이 해먹기도 좋아. 전반적으로 이제 온라인 이런 거에 투자해가지고 개발자 데려와서 사이트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데 중소기업이 당장 공장에서 뭐 하다가 그게 됩니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산업이라든지 국경 뭐 이런 영역들이 점점 옅어져 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소형주가 더 어려워지는 투자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게 사실 경영자의 능력, 뭐 버핏의 책도 그렇고 여러 번 나오는 건데 정말 중요하다고. 네. 그러니까 저도 투자자이기도 하고 경영자이기도 하고 네. 김현준 대표님도 투자자이기도 하고 자산운용사 경영자이기도 똑같죠. 하고. 이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여기 경영자로서. 경쟁을 네. 그 예를 들어서 유튜브 채널 나는 100만이랑만 경쟁해야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사람들이 예를 들면 캐대언을 많이 보면 와이스트리 볼 시간 줄어들어요. 되죠. 그럼요. 저희도 우리랑 같은 비슷한 헤지펀드랑만 경쟁하고 싶은데 미래에셋 ETF랑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세상이 오면 그들은 그러네. 전용 앱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게 없으니까 와서 대면 상담에 종이로 사인해야 돼. 근데 그걸 우리가 전용 앱을 만들려면 몇 억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개발자 문의해보니까. 어렵잖아요. 중소기업이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고객들이 야 여기는 앱이 있으니까 여기가 더 편하네 라고 생각하면 저희는 고객을 잃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한 경쟁이니까 중소기업들이 더 어려워지는? 무한 경쟁. 저희도 그 유튜브 채널, 일개 채널입니다만 네. 경쟁자가 인스타그램 릴스일 수도 그렇죠. 있는 거고 그렇죠. 네. 틱톡일 수도 있는 거고 어려운 거예요. 진짜. 고현정, 유재석 씨도 유튜브를 하니 또 그렇죠. 거기랑도 그렇죠. 경쟁을 해야 되고. 거기는 돈을 얼마나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또 투자자가 좋은 건 그 중에서 선택을 해서 맞아요. 내가 투자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저희는 왜 경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와주시는 좋아요라도 하나만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경영이 좋아요와 어렵습니다, 공유. 여러분들. 예. 도와주셔야 돼요. 예. 진짜 저희 영세상공인들 진짜 하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 진짜. 그래서 오늘 김현준 대표님은 이 머니트렌드 2016 책도 팔아야 8명 중에 한 분의 저자. 인세도 얼마 안 돼요. 나누기 8. 예. 그래서 머니트렌드 이 책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더 퍼블릭 자산운용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김현준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한마디만 더 해도 될까요? 2마디 하셔도 돼요. 네, 그럼요. 이 말이 저 끝난지 몰랐어요. 예. 끝난지 몰랐고 끝나기 전에 제가 한마디 홍보를 하나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것도 너무 홍보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거랑 연관된 얘기입니다. 네네네. 이 지금 머니트렌드 2026이 내일 아마 녹화일 기준으로 네. 내일 출간될 거니까 9월 23일에. 네, 와이스트릿이 나갈 때는 이미 나와 있을 겁니다. 네네네네. 근데 이제 저희 회사 더 퍼블릭 자산운용 홈페이지에서 어떤 이벤트를 하고 있냐면 네. 스스로 말하기 약간 부끄러운데 말씀하실 거잖아요. 이 책 어렵다니까 사장하기가요. 이걸 사시고 네. 어디든 뭐 본인 인스타그램, 뭐 블로그, 페이스북 뭐다 인증. 올리고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레터 구독하는 데다가 레터 구독할게요. 근데 저 이거 샀어요라는 링크 하나만 올리시잖아요. 그러면 추첨을 통해서 테슬라 3명. 주십니까?
3명한테 예. 제가 대면으로 상담합니다. 어. 그분의 주식 계좌나 재테크 상담을 해드리기로 오. 했으니까 사실 근데 저희 회사 홈페이지 들어오는 거 쉽고요. 거기 레터 구독해가지고 공짜고 그리고 레터는 그냥 한 달에 한번 받아보시면 되고 요 돈만 투자를 하시면 그리고 김현준이 뭐 헛된 소리는 안 합니다. 또 대면에서 만나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런 주식 계좌 아니면 종목 뭐 아니면 나 전반적으로 집 팔고 주식 해야 되냐 그런 것들을 저희 회사에 오셔서 저랑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뭐 고객이 아니면 못 하는데 이거를 사주시는 분들한테는 기회를 드리려고 사실 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자산운용사 대표님들이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네. 또 운용해야 되고 또 공부해야 되고 하는데 유튜브 나와야 되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고객들이나 좀 간혹 그렇게 네. 만나 주시긴 하는데 그래서 어떤 대표님들은 아예 고객을 안 만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사실 시간 뺏긴다. 고객을 만나진 않습니다. 또 김현준 대표님이 이래 보여도 I입니다. MBTI I. 내향인이에요. 네, 초내향. 내향인, 초내향인입니다. 카메라한테만 말을 잘합니다. 근데 대면 상담 가서도 대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고객들 만났을 때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아무 말 안 하진 않지만 대면 네. 대면 성격이 좀 내향적이긴 해요. 네. 근데 또 소재가 있으면 주식은 제 전문 분야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질문이 있거나 상담이 있으면 탁탁탁 또 촌철살인은 잘합니다. 그때 어때 본인 업과 관련된 네. 업의 본질에 대해서는 또 이제 프로페셔널 하시기 때문에 거의 자산운용 업계의 그 엄태구 씨 정도 됩니다. 그 아이인데 예. 그 무대에 올라가면은 또 이제 완전히 돌변하는. 네네 그렇죠. 엄태구까지 하시니까 감사하네요. 더 퍼블릭 자산운용 김현준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